오늘의 초대 손님 권태현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태현입니다. 마치 진행하는 식으로 시작해봤지만 그냥 수다를 떨도록 하죠. 그리고 몰래 온 손님 현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정입니다. 현정님이 몰래 온 손님이 된 이유가 여기서 근무를 하셨다면서요? 사실 제가 처음으로 인턴으로 경력을 쌓았던 곳이 난지였어요. 이제 학부생 마지막쯤의 시절을 여기서 잠깐 보낸 기억이 있었는데 올해로서 마지막으로 난지 스튜디오를 또 마주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면서 되게 감회가 새로웠었는데 창문 밖으로 이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됐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지금 3일 동안 있으면서 첫날에는 이 2006년부터의 도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훑듯이 읽는 걸 한번 했고요. 일기 도록은 저기 놓여져 있는 창가에 놓여진 일기예보라는 도록이 있는데 일기라서 일기예보래요. 네,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이 레지던시를 시작한다라는 그 당찬 포부, 젊은 작가들에게 작업실을 제공한다는 그 열린 마음을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는 초반 기수의 인사말들이 1기, 2기, 3기 이렇게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 당시 분위기는 젊은 작가들한테 공간을 준다라는 것들이 그렇게 환영받는 일은 아니었나 봐요. 그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다라는 포부까지 담겨져 있는, 그리고 마치 지금까지도 생존해 있는 많은 선생님급의 사람들의 글들이 빼곡하게 담겨있는 그런 도록들이 초기에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고, 저도 그 당시쯤부터 젊은 작가로 비슷한 시기의 흐름들을 목격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록을 봤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디자인적 변화였어요. 저 약간 일기예보의 저 공서체 폰트에서 벗어난 국공립미술관들이 특유의 어떤 우리는 굉장히 반듯하고 깔끔한 도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여러 가지 학습과 함께 업데이트된 책자를 만들기 시작한 지가 한 2000년, 10년대 중반쯤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어쨌든 보여지는 방식의 온라인 게시물들이나 디자인 포스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고 난 이후부터 신경을 더 많이 쓰기 시작했던 것 같고, 영상, 홍보 자료 이런 부분들도 그때 많이 발전하게 된 시기라는 생각도 드는 도록의 흐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일기예보라고 일기 도록 제목을 지었듯이 저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들이 이 공간, 유휴공간이라는 곳들을 사용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에 대중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뭔가를 즐길 거란 생각을 못하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미술계라는 방식의 어떤 커뮤니티가 그렇게만큼 좀 좁기도 했었던 것 같고, 우리끼리 알아들 수 있는 언어들이 더 자주 보이는 초기의 시기였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점점 그것과 다르게 마치 국공립이 어떤 방식을 학습해야 될 것 같다라고 느끼는 각성이 있었는지 언어를 정제하기 시작한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흐름들도 자칫 보이게 된 3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태연 거기에 일기예보에서 보이는 거 하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훑어보면서 눈에 띄는 건 요즘은 약간 납부끄러서 잘 쓰지 않는 그런 2000년대 유행했던 정신분석 이론 같은 것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그냥 언급이 되어서, 예컨대 락강의 거울 단계 이론 같은 것들이 그냥 어떤 메타포가 아니라 정말 직설적으로 쓰여 있는 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기표 이런 말들 읽어주세요.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고충환 평론가가 쓴 송영규 작가에 대한 글. 나는 곧 타자다. 전유예술가 비토한 콘치는 내 방에서 나가라고 주문한다. 자기 방에 둥지를 틀고 있는 타자들에게 나가달라고 정중하게 혹은 절박하게 제안한 것이다. 그 방은 마음의 방이고 무의식의 방이다. 원래 내 방이었던 그 방이 이제는 타자들의 방이 되었다. 원래 선방처럼 고요하고 밝은 기운이 흐르던 나의 방이 타자들이 들여온 어둠으로 어두워졌고, 타자들이 들여온 상처로 얼룩져 있으며, 타자들이 들여온 욕망으로 소란스럽다. 그 타자들이 난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내가 아닌가?
나는 타자들의 이질적이고 무분별한 그리고 우연한 집합이다. 나란 내가 보고 듣고 학습받은 관습과 교육의 산물이며 이는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상식과 이념 혹은 신념의 지평으로 굳어져 있다. 나는 타자들과의 상호 영향사의 산물이며 타자들과의 관계에 의해 오염돼 있으며 그 관계의 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나는 대체 누구인가? 진정한 나는 끝내 붙잡을 수 없는 것일까? 이제 타자들이 들어온 어둠과 상처와 욕망을 걷어내고 처음의 평화를 되찾고 싶다. 진정한 나와 포옹하고 싶다. 무대 위의 상황은 자신이 타자들의 시선에 그 자체의 욕망과 동격인 철저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강박과 함께 타자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싶다는 욕망이 이중적 결로 구조화된 것이다. 여기서 작가 자신은 타자들의 시선이 대상화한 응시 주체이면서 동시에 타자들을 읽는 시선의 주체이다. 이와 함께 작가는 자신의 분신 혹은 그 대리물로서 귀를 제안한다. 귀는 스스로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저 홀로 듣는다. 일종의 이명 혹은 환청 현상으로부터 주체에 대한 단서를 찾은 것이다. 그리고 이는 주체의 발화 행위가 타자와의 소통을 위한 계기보다는 독백, 침묵, 메아리가 돼서 자신에게로 되돌려지는 것임을 주지시킨다. 태연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글들을 쭉 들으면서 이때 당시에 예술가가 마주하는 어떤 열린 관객은 상당수 비평가 내지는 어떤 기관의 선생님들이 동료 아닌 어떤 수신자 발신자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작가적 고립성들이 좀 더 있다는 생각도 갑자기 들기도 했었고, 타자에 대한 호명을 갑자기 이렇게까지 길게 언급하는 걸 보면은 현정님 괜찮다면 그 위에 작가들을 소개하는 브로셔들이 전반적으로 널려져 있는데, 뭐 요즘이라고 할 수 있는 최근 연도수 중에 하나 책을 골라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작가를 소개하는 혹은 자기 자신의 작업을 소개하는 그런 문장들이 눈에 띄는 게 있다면 꼭 작가명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니까 한번 쭉 훑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위에 옛날 난지 창작 스튜디오 그 기수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들이 다 모아져 있는 걸 좀 같이 훑어보면서 그 작가들이 자신의 어떤 작가 노트를 쓰는 방식 아니면 이걸 출판지로서 편집할 때 편집하는 방식이 되게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 거가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지금의 방식들도 언젠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따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보이는 작가님의 소개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네.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머나. 재밌는 것이요. 알겠습니다. 2023년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선박회사에서 하던 일을 그만둔 후에 영국에서 시각예술 교육을 받았다. 커뮤니티 활동의 기회가 주어진 인천에서 시작해 도시 연구와 예술을 수행하면서 반경을 넓히고 있다. 전쟁 전후의 변화와 군사 문화를 토대로 한 아시아적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거대 담론에 반하는 개인적 활동, 농작물 가꾸기, 동네 청소 등의 체험을 전쟁의 역사가 얽힌 나라의 예술인과 협력하여 직조하는 작업을 만든다. 2022년부터 유해업소 배출을 뒤집어 쓴 변두리 삶을 리서치하고 있다. 누구일까요? 아, 생각보다 어렵네요. 네. 가까워서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불과 작년에 입주하셨던 작가님이시고 놀랍게도 언급하시는 것들에 각각의 설명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맞아요. 와, 근데 그분은 모르겠다. 지금 이 이 여러 가지를 하나로 묶은 선박회사에서 근무를 했다고요?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김재민이 작가님이셨습니다. 아니 김재민이 작가님이 그런 이력이 있을 거 뭔가 사연이 있다고는 맞아. 분명히 세상에나 같이 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데요, 저는. 이럴 수가? 아니 근데 분명히 어떤 사연이 있는 분이다. 저분은 그냥 평범하게 미술대학을 나와서 그냥 이렇게 뭐 하시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면에서 요즘 미술대학 나오지 않고 작가 하시는 분 있나요?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선박회사에서 일을 하든 매일 달리기를 하든 매일 피아노를 치든 어떤 식물들을 살펴보는 활동을 하든 그러다가 작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어떤 공부를 해서 작업을 하는 방식들이 그래도 일반화된 건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력에도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기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무언가의 전시를 통해서 어떤 연구를 했다라는 게 더 앞세워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2023년에 카탈로그에서 자신의 어떤 전시 이력이나 그런 학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작가님의 소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쵸. 한 명 더 내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되게 한번 맞춰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러면 잠시만요. 연도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되게 매 연마다 근데 이 표기법이 확 달라져서 누구누구 작가는으로 시작하는 걸로 표기가 다 통일되기 시작한 시점이 되게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한 19년, 20년을 시작으로. 근데 그거 이야기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번역을 할 일이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누구누구 작가는이라는 말을 번역하는 게 이상해요. 맞아. 그 아티스트라는 말을 그렇게 인칭으로 쓰는 게 조금 뭔가 어색한 일인데 우리는 뭔가 부끄럽지 않게 그걸 되게 하고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으로 선생님, 작가님 맞아요. 선생님, 이런 것들이 있죠. 작가님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리스펙트는 좋은데 좀 고민이 드는 지점들이 지점이에요. 또 나중에는 이 표기법이 또 바뀔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들고 그 시점이 그렇게 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연도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몇 명 없는 연구자 큐레이터 중에서 한 명의 소개를 읽어볼까 하는데 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불확실한 대상을 임시적 조건으로 고찰하고 이를 물리적 현존으로 전환, 공유하는 전시기획 방법론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특정 이벤트, 전시, 출판, 공연의 형식으로 드러나지 않는 작품 이전과 이후에 위치하는 비예술적 사유, 보편적인 노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다양한 경험 주체와 연동시켜 실제적 대상으로 재구성하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노래요?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죠? 노래요? 한 번만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한 번 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기평가처럼. 너무 어려워요. 약간 지금 자, 지금 큐레이터이자 약간 그 벗어난 특성이 노래에서 지금 초점을 맞췄잖아요. 거기서 또 다른 산소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연말 파티 때 해야 되겠네. 미술계 연말 파티 때. 컨텐츠가 생겨. 자, 큐레이터이자 연구자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아는 사람. 불확실한 대상을 임시적 조건으로 고찰하고 이를 물리적 현존으로 전환 공유하는 전시기획 방법론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특정 이벤트, 전시, 출판, 공연의 형식으로 드러나지 않는 작품 이전과 이후에 위치하는 비예술적 사유, 보편적인 노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다양한 경험 주체와 연동시켜 정답. 네, 조주현 선생님? 정답 공개할까요? 네, 공개하십시오. 놀랍게도 우리 권혁규 선생님이셨습니다. 권혁교 선생님이 노래를 노래에 꽂혀가지고 제가 권혁교 선생님은 보통 이제 전시 제목을 항상 이제 축구와 맞아. 관련돼서 하시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인저리 타임 시리즈가 약간 연상되는 그런 게 첫 문장이었네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사실 저의 어떤 소개를
제 이름만 빼고 뭐 권태현 큐레이터의 소개를 권태현이라는 이름만 빼고 읽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본인을 약간 연상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다시 저는 좀 스스로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소개 말고도 갑자기 비평문을 듣고 좋아요. 그럴 수 있을지 이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갑자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오, 이거 2023년 어려워. 이거 아주 좋은데요? 작년입니다. 네 어떤 분이 글을 쓰셨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작가가 떠오르면 작가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시면 그분을 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어느 단편 소설에는 모든 것이 잊혀졌다는 선언적인 문장이 등장한다. 모든 것이 잊혔고 모두가 한도 끝도 없어진 것에 지쳐서 남은 거라고는 이름 없는 바위와 그 소문뿐이라는 것이다. 어. 이 소설은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이다. 나는 몇 해 전 미술 전시의 어떤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 그의 문장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내가 동시대 미술을 좋아하는 이유와 그의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거의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둘은 대체로 의미가 사라진 상황을 다룬다. 동시대 미술과 그의 소설에서 사건은 잊히고 의미는 퇴색한 끝에 결국 이상한 흔적만이 남는다. 흔적은 스스로 무엇도 발설하지 않는다. 주술적인 상징을 담는 것도 아니다. 흔적은 맥락의 주변부에 보일 듯 말 듯 사리하지만 그럼에도 눈길 한번 가닿는 순간 주위의 모든 것을 걷잡을 수 없이 망쳐놓고 만다. 흔적은 강박적인 딸꾹질 같다. 네, 작가명 맞췄습니다. 와, 우와. 이희준 작가라고요? 아직 본격적 그 서술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네. 그것만으로 맞췄다면 대단한 작가네요. 그 두 번째 문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희준은 회화와 조각을 함께 전공했다. 누군가 회화 작가이면서 조각가인 것이 혹은 제도적으로 두 학위를 취득한 것이 현실에서 전혀 벌어질 수 없는 일인 건 아니다. 이것은 가능성의 차원에서 어려운 일이라기보다 관심과 흥미의 범주에서 특히할 만한 일이다. 평면 위에 자의적 구성에 이끌리는 작가와 지면 위에 엄격한 속박에 이끌리는 작가가 같은 인물일 확률은 매체의 경계가 거의 무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혹시 필자가 네. 필자 윤율리? 맞아요? 신기하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두 분 다 훌륭하시네요. 소름 돋았어. 어디서 윤율리 쌤인 걸 알았죠? 약간 문체에서 다정한 부분과 날카로운 부분이 섞여 있는 한 문장에다 그걸 다 쓰는 그런 느낌이 약간 윤율리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게다가 저는 특징적으로 봤던 거는 어떤 뭔가 전혀 다른 걸에서 시작하는 그 문학 맞아. 방식에서 이걸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를 다 좀 담고 있습니다. 그게 좀 느껴지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소름 돋았어요. 재밌다. 재밌네요 이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주기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윤율리 쌤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카프카 인용으로 시작해가지고 약간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게 됐어요.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현시원 쌤도 생각을 했고 문학 인용이라고 하는 그 방법론에서 재밌네요. 소개글에 이제 뭐 전시명이나 운영하고 있는 공간 같은 것들을 명기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인지 이게 이제 2022년 도록인데 소개글로 뭔가 그렇게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모든 소개글에 지금까지 미술관 경력, 학교 경력, 전공 이제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소개글 형식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건 좀 거창하지만 해보는 건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개글에 아까 현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좀 재밌는 것 맞아요. 같았어요. 저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복잡한 어떤 작업 세계나 작가의 세계를 이 몇 문장으로 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문장마다의 그런 것들을 표기하는 그런 방식도 사실은 이제 거의 정형화되어가고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네요. 눈에 띄는 건 사실 저도 레지던시 원고를 쓸 때 꼭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편지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2022년 도록에도 편지의 형식이 좀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2006년부터 한 2010년 좀 초반 때까지는 형식이 정말 똑같아요. 맞아. 네. 그런 전형적인 아까 네. 읽었던 고충환 네. 쌤의 비평문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전형성.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한 발언이기도 한데 과거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해서 요청드려서 하는 방식들이 특히나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분들이다 보니까 어떤 뚜렷한 형식들이 유지되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독립 큐레이터라는 존재들도 많이 늘어가고 그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작가들의 군도 다양해지면서 하지만 원고리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어떤 방식으로 매칭이 되어 비평적 방향이 기록되어야 될 것인가들에 대한 형식적 반영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유의미한 네.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저도 레지던시 비평가 매칭이라고 하는 형식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을 때 한두 차례 편지를 써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때 이제 사실 뭐 지금 지량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것들이 뭐 기저에 깔려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걸 고려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비평가 매칭이라고 하는 형식 자체의 기괴함을 맞아요. 좀 피해가기 위한 형식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뭔가 비평가 매칭에서 비평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어떤 이제 크리틱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뭐 끝도 없지만 어찌되었건 그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비평가의 자율성과 연결되어 있는 비판적인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할 수 있겠지만 1대1로 이제 기관에 의해서 뭔가 매칭이 되었을 때 비평가 입장에서는 애초에 굉장히 난처한 점이 있단 말이죠. 호명되는 경우군요. 생각해보니까. 그쵸.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제가 원래 관계가 있거나 원래 애정에 맞지 않는 작가님과 비평가 매칭이 되었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뭔가 서로에게 좋은 기회다 생각하면서 작가 그 예술가에 대한 어떤 나의 생각 같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구나 반가울 때도 있지만 정말 가끔은 레지던시에서 일했던 큐레이터들이 그냥 정말 매칭을 해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저는 뭐 비평가 잘 모르는데 그냥 뭐 추천해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생전 처음 만난 분과 레지던시에서 한 몇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맞아. 작품을 하루 정도 보고 그것도 전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튜디오에 있는 것들 인증샷 찍고. 네, 그 인증샷을 찍어야 되는 게 진짜 재밌습니다. 지역 레지던시에 내려가서 저 어떤 경험도 있냐면 2번 비평가 매칭을 한 것처럼 서류를 올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쵸. 자켓을 벗고 사진을 한 번 더 찍자고 한 적도 있어요. 네. 그거 자체가 뭐 그건 재미있는 에피소드고 근데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편지라는 형식이 그런 어떤 곤란함을 좀 돌파할 수 있는 형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비평가가 매칭된 거는 뭐 사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걸 부탁하시는 작가님들이 되게 미안해하면서 부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약간 되게 마음이 좀 뭔가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뭔가 몇 차례의 어떤 만남과 어떤 글이 몇
분량으로 나와야 하는데 뭐가 충분히 제가 사례를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약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실 되게 뭔가 제가 더 죄송한 그런 어떤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되게 여러 사람들의 어떤 고충이 항상 이렇게 모여들어서 마지막 연말에 어떤 마감일을 향하며 완성되는 게 약간 이런 레지던시 비평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분량, 그리고 쓰는 방식, 그리고 필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이런 거는 예를 들어 10몇 년 동안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긴 하네요. 이 비평가와 작가, 그것들을 어떻게 나누고 결과적으로 그걸 드러내서 인쇄물에 기입하기까지의 방식은 정말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태연이 아까 얘기했었던 편지, 글이 그 지금 들고 계신 도록에서 눈에 띄는 게 있다면 한 대목 읽어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편지에서 작가와 비평가분의 어떤 관계적 온도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퀴즈 아니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파 작가님. 홍이지입니다. 오래간만에 연락드립니다. 제가 작가님에게 처음 연락을 드렸던 건 아마도 2015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됐던 판타시아 동아시아 페미니즘 전시에 참여를 요청하면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저는 미술관에서 근무한 지 2년 차였고 이 전시가 저의 두 번째 기획 전시였습니다. 2014년 두산갤러리에서 개최했던 구경꾼들 전시에서 작가님의 작업을 처음 접했고 이후 갤러리 잔다리에서 열렸던 개인전 레이디 X 전시를 본 후 작가님과 작품을 전시에 꼭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판타시아 전시를 기획하기에 앞서 김홍희 관장님과 처음 대화를 나누던 때가 기억납니다. 관장님은 1994년에 기획하셨던 여성, 그 다름의 힘과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 개최했던 배드걸즈 전시 이후 1999년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던 99년 여성미술제 팥쥐들의 행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한국 여성주의 미술의 정체성과 맥락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런 흐름입니다. 되게 그래도 세심하게 궤적을 짚어보시면서 어떤 얘기를 할지를 가다듬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편지의 주요 태도인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메일을 쓸 때 2006년에, 2012년에, 2008년에 했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다 보게 되었고 2024년이 되어서 기획자님께, 작가님께 혹은 선생님께 연락드립니다 라고 하곤 하죠. 근데 사실 제가 지량님 출판물에도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가짜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거든요. 이 사실 가짜 편지잖아요. 진짜 편지가 아니고 사실 뻔히 이렇게 모두에게 읽힐 것을 정해준 운명을 가진 편지글인 거를 사실 알고 적기 때문에 편지의 형식을 빌린 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그때 지량의 책에 편지 형식으로 글을 쓰면서 그 메모를 남겼던 기억이 갑자기 남네요.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가짜 편지 혹은 서간문이라는 거를 선택하는 거. 이게 조금 오늘 얘기에서 또 다른 부분으로 점프하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책이라는 거 혹은 도록에 쓰여진 비평문이라는 거 혹은 전시 소개글이라는 것, 그것들을 어떻게 누군가에게 닿을지들은 결과적으로 장르적 형식에 맞추는 법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각각 작가들도 그렇고 그 관객일지 모르는 열린 대상 혹은 닫힌 대상들의 범위들이 제각각 다르구나 또 느껴질 수 있는 부분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레지던시 비평가 매칭 글을 쓸 때마다 독자를 상상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맞아. 누군가 이렇게 뜻밖의 독자를 만나게 될 거라는 기대도 물론 있지만, 왜냐면 이게 소중한 미술 역사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네. 우리가 아까 고충환 선생님의 글을 뜬금없이 읽게 된 것처럼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좀 이상한 시간성을 두고서 익히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사실 할 때도 있고. 어쨌거나 기록이네요. 기록 방식의 되게 중요한 부분. 그쵸. 그렇게 시간을 쌓아온. 레지던시 기수 제도 같은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그 미술사에선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그 당시에 활발히 활동했던 작가들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에 어떤 척도가 되기도 하고. 이 레지던시 혹은 국공립기관이 운영하는 뭔가 프로그램 체계라는 거. 그 방식의 변화적 과도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구간이 길어질지 아니면 다른 변화가 올지 아니면 지원이란 방식들은 어떻게 달라질지 국공립 공간 안에서 그리고 도심의 유휴 공간을 개발해서 예술가들이 그걸 점유해서 사용한다는 것들은 변화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저는 느끼긴 해요. 우리가 되게 많은 것들에 대한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소비해야 되고 접근해야 되는지를 제고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그게 부정적으로는 예술의 효용성 같은 부분들도 때로는 공격적으로 들어오기도 하는 거고. 역사적으로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이제 레지던시, 기수 이런 게 미술사 서술에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한다 이야기를 드렸던 것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마음에 염두를 두고 있었던 건 사실 쌈지 같은 그런 우리나라 1세대 대한공간 들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쌈지 출신이다, 뭐 최정화, 이불, 심지어 백현진 뭔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연동되는. 근데 쌈지는 이제 이미 많이 잊혀진 이름이긴 하지만 그 패션 브랜드고 그게 이제 사립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기능들이 다 공공화되면서 돌아보면 호시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어떤 구간이 마련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찌됐건 그 구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특정 기관들을 떠올렸을 때 어떤 컬러감이 연상되는가? 없죠. 저는 2006년으로 봤을 때 혹은 쌈지가 있었을 때 어떤 전시들을 목격했었던 그래도 그때 그리고 어떤 기금 없이 개인전을 하거나 관객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기 자원을 쓸 때는 자기 컬러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던 시기 같기도 해요. 작가들의 특성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을 데려왔을 때 어떤 식의 시너지와 브랜드의 컬러를 입힐 수 있을 것인가도 많이 고민했던 시기 같기도 해요. 저는 열심히 뭐 쌈스타패든 쌈지가 운영했던 클럽인 바람 같은 거를 종종 가서 즐기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컬러감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지리적 특성이 홍대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각각의 지금 지역적 커뮤니티 안에서 기획을 프로그램들을 벌이지만 컬러감을 유지하고 있는 혹은 발상시키고 있는 곳들이 많지는 않다고 느껴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공공화의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인 것 같기도 해요. 뭔가 그런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명확한 큐레토리얼로 그런 것들을 뭐 기획하고 아주 특정한 캐릭터의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한 방식의 공간이나 특히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더더욱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 바람이라는 클럽이 있었군요. 그거는 네. 몰랐어요. 그 요즘 클럽 이름이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흥미롭네요. 클럽 샘, 쌤? 클럽 바람. 네, 그게 있었습니다. 뭐 역사의 산증인데 현정 씨 요즘 홍대 권역에서 활동하시는 사람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홍대 앞에 10년째 살고 있는 사람으로 그 거리의 상업화의 붐은 11년, 12년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클럽 문화 발생한 이후부터 어떻게 상업화가 변화되고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졌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시기는 그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 되게 많았잖아요. 마포구는 사실 그 문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도시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문화 사업을 만들 필요가 없는 도시다. 이미 문화가 많이 상성되어 있는 곳이고 외부 인원들이 많이 유입되는 곳이니까. 근데 사실 그게 가능했었던 거는 사실 10년, 20년 전에 그 어떤 거리에서부터 시작된 그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과 그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와 그 사람들이 조직했던 그런 어떤 공간과 음악적인 어떤 성질들 같은 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로 뭐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얘기도 되게 많고 뭐 거기 물가도 너무 비싸지고 집값도 너무 비싸지고 그러면서 뭐 많이 사라진 걸 사실 너무 눈으로 목격을 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좋아하던 카페 뭐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뭐 클럽, 바 이런 거 다 없어졌고 그 거리를 이제 더 이상 제가 걸어 다니는 거리가 아니게 되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 이제 거주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데를 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름이 안 붙어 있고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클럽도 왜 그 벌트라고 아시나요? 네. 네, 그 간판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숨어 있는 공간들을 자꾸 찾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숨는 거죠. 사실 내가 거기 거주민인데 내가 이제 숨어 살게 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곳이 되면서 글쎄요. 근데 그걸 이후로 뭔가 창출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산물들을 또 다른 어떤 구와 다른 도시들이 조금씩 결과물만 베껴가면서 또 뭔가를 만들겠죠. 위에서 아래로. 근데 뭐 다시 돌아와서 사실 이 어떤 레지던시 혹은 어떤 유휴 공간에 대한 사용을 문화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만약에 누가 나한테 이걸 의뢰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뭔가 개혁하고 혁신하고 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의 어떤 형태들이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관습적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고 근데 그게 가장 모난데 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약간 보편의 것처럼 정리된 어떤 형태인데 여기서 뭔가 다른 걸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우리의 사회가 그리고 어떤 우리의 기관이 그걸 웰컴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이 먼저 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갑자기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은 얘기와 엮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정된 공간이 있고 자원이 있고 한정된 혹은 그거보다 과부하된 에너지와 인력들이 있을 때 파이를 나눠 먹을 수 있는 한정된 인원이 있는 구조라면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는 이 퍼져나가는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만들지 않기 위한 것들이 저는 늘 관심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더 진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안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기분을 못 느낀 채 사라져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공공 레지던시도 마찬가지고 뭐 공공 지원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다 좋은데 그 뭐 자율성 뭐 이런 얘기들보다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예술가들이 그 한정된 자원을 경쟁적으로 나누어야 하는 어떤 주체, 객체들이 된다는 거에 대한 고민이 선행하는 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것이 그 예술가 공동체, 뭐 동료, 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 지금이 딱 그 시즌이거든요. 큐레이터들이나 작가들이나 다들 아시겠지만 저번 주 금요일이 서울문화재단 공모 마감이었고 다음 주 금요일이 아르코 공모 마감이란 말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가장 가까운 동료들하고도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모두 다 똑같은 파이에 달려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경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료고 인간적으로 가깝고 사랑하지만 내가 몇 천만 원을 받으면 저 친구는 내년에 백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조건이 보편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근본적 의미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거가 취약해지는 그리고 이거는 아주 전형적으로 1970년대 이후로 자본주의가 신자유화 되면서 사회 전체를 재구성한 힘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최근 1, 2년 동안 했던 것 중에 관련된 연습은 규모를 줄이는 것이긴 했어요. 나 자체의 규모를 줄이는 것.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거에 뚜렷한 형식적 버짓, 예산 범위라는 것들을 작업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발생시키고 그 자체를 더 씌우는 경우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그 정도로 해야 될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연습과 훈련과 그 방식들의 접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방금 목적성은 그 파이의 규모에만 자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2천만 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2천만 맞아. 원의 준하는 무언가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형식보다 버짓이 선행하는 전통이라고 하면 웃기고, 그리고 뭔가 이 어떤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이걸 수행하면서 사실 데드라인에 맞춰서 결국엔 어떤 작업물이나 연구 리서치가 마무리된다는. 근데 그 되게 재밌는 거는 사실 그렇게 기금이라는 거에 의존해서 이렇게 전시나 어떤 작품이나 컨텍스트를 만드는 게 리서치를 하는 게 그렇게 오래된 경향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학교 수업에서 애들한테 공모를 쓰는 법을 수업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제. 공모 서류를 쓰는 방법.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를 쓰는 법, 뭐 약간 이런 걸로써 자신의 어떤 작업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과정을 약간 글로써 표현하는 걸 가르쳤다면 지금은 지원 서류가 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그 커리큘럼도 약간 바뀐다는 거 자체가. 실제로 저는 미술대학에 출강을 하잖아요. 4학년 수업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주 굉장히 현실에서 반발이 있죠. 동떨어진 강사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답니다. 아까 그 일기나 초창기의 도록을 읽었을 때 우리가 그 주술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듯이 주례사라고 얘기하기도 하듯이 되게 어쨌든 언어로서는 현실에 닿으려고 하지만 이 세계가 현실과 동떨어진 경향성들이 존재하는구나를 느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막 타자에 대한 얘기 읽었던 것처럼 내가 나 자신에 대한 현실적 반영보다 작가의 작업적 세계에 있어서 여러 몰입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계에 관심이 크던 영향들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모두 되게 공통의 현실 세계를 살게 되는 경향성으로서 접어들고 있는 건 그런 것만 같네요. 그 말은. 네. 맞아. 거기서 저도 때로는 멀어지는 연습 같은 걸 해보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영향받다 보니까. 멀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냥 진짜 큐레이터로서 그 몸집 줄이기? 그냥 하는 것? 혹은 그 리빙룸이라고 하는 기획? 에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그냥 가볍게 넘기자면 누구나가 다 자신한테 주어진 공간감이 있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대상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자체도 되게 노력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우리가 옆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마다의 특성에 얼만큼 관계 맺기를 하느냐도 그렇고 근데 미술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방법론이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그런 결박의 시간도 있는 것처럼 그 시간성들을 뛰어넘는 지점을 바라보고 사는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은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잠시 놓으면서 벌어지는 현상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